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수업이죠. 첫 수업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제1장 통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칙은 용어에 대한 정의인데요. 우리가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저희가 지금 1회부터 6회까지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 5회 때 딱 한 번만 출제되지 않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단답형 오점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5점 무시할 수 없는 숫자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1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단답형 5점 문제 정말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요거는 꼭 그러니까 점수를 취득하고 갈 수 있도록 잘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어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출제된 용어 한번 알아보고 출제가 되지 않은 용어를 볼 텐데요. 출제가 한번 되었다고 해서 다음 시험에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출제된 용어들은 다른 품목보다 용어보다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가 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표준 수확량이라든지 뭐 보험가액이라든지 이건 두 번씩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고 아무래도 출제가 되지 않은 용어들이 출제될 확률은 조금 더 높을 수 있겠죠. 먼저 처음부터 보험의 목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에 이제 가입하는 대상이죠. 보험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정확하게 보험의 목적은 어떤 것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농작물 또는 나무,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및 농작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농작물은 예를 들면 우리가 보험의 가입하는 작물이에요. 작물. 농작물로 예를 들면 벼, 밀 이런 게 해당될 테고 내년에는 보리도 추가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되겠죠. 나무는 보통 과수품목의 나무들이 많잖아요. 뭐 포도나무, 그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나무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돼 있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시골에 가면 비닐하우스 있고 유리온실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유리온실은 뭐 구조체 피복제로 이루어져 있고 뭐 이런 시설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물도 그러면 보험에 가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대시설 및 농작물인데요. 여기에 있는 농작물은 앞에 있는 이 농작물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시설 작물 안에 들어가는 농작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하우스 시설 안에 뭐 딸기를 재배한다든지 뭐 수박을 재배한다든지 뭐 꽃, 뭐 백합을 재배한다든지 이런 작물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버섯을 예를 들면 표고버섯, 뭐 느타리버섯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우스 안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들이에요. 우리가 하우스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조건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겨울에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난방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여름에 시원하기 위해서 냉방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 외에 뭐 한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대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농작물, 나무,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및 농작물로 해서 나누집니다. 예전에 이 보험의 목적이 이렇게 가로치기 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이렇게 가로치기 해서 이런 식으로 시험이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엔 보험가액인데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하우스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이 하우스의 그 가치가 있잖아요. 요거는 이 하우스의 가치는 그 하우스가 이제 피보험이죠. 가치는 이 가치를 금전으로 평가했을 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 그 금액이 그 보험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뭐 태풍으로 하우스가 무너졌다든지 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실은 제일 큰 피해는 100%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최대 손해액이 되는 거죠. 그것을 보험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제 대상, 품목을 보험에 들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손해액을 보험가액이라고 하고요. 보험가액과 이제 비교되는 말로는 보험가입 금액이 있죠. 우리가 이제 보험가액이 정해지면 보험가액만큼 똑같이
똑같이 그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그 보험가입과 보험가입 금액이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보험가입보다 나는 내 보험가입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나는 너무 보험료가 부담되니까 나는 뭐 800만 원어치만 가입할래. 그럼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입보다 적은 거예요. 그죠? 그것은 일부보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뭐 일부보험, 초과보험 이런 것들 배울 거예요. 그래서 보험가액은 실제적으로 피보험 이걸 금전으로 산정한 최대 손해액이 되는 거고 보험가입 금액은 그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보험가입금은 뒤에 나오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평년 착가량, 미보상 감수량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이어지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늘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마늘이 뭐 의성 지역에 의성 마늘 유명하잖아요. 의성의 마늘, 의성 마늘이라 예를 들면 우리 의성 지역에서 마늘은 이제 1년에 평균적으로 요금만큼의 수확량이 예상된다. 요것만큼이 수확된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대표되는 이제 대표적인 딱 정해져 있는 양인 거예요. 내가 올해 예상을 해서 수확이 요거만큼 나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수확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표준 수확량은 그리고 평년 수확량은 우리 집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 수확량이 지역 거라면 이 지역에는 얼마 정도의 수확이 예상돼라고 하는 게 표준 수확량이라고 한다면 평년 수확량은 우리 집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아무 때나 그냥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5년치 실제 수확량하고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서 가중 평균해서 평년 수확량을 결정하는데요. 표준 수확량은 아무튼 지역이고 평년 수확량은 우리 집 거. 우리 집이 올해 요거만큼 수확량이 그러니까 이건 기대되는 수확량이라 해요. 기대된다. 그 기대되는 수확량은 5년치를 가입 횟수에 따라서 가중평균 하더라. 그것은 이제 근데 가입 횟수에 따라서 가중평균 하는 것은 이제 실제 수확량이랑 이제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뒤에 나올 텐데 가입 수확량이 나와요. 평년 수확량이 내가 올해 요만큼 난 수확량이 기대돼 예상돼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우리 그 보험을 들 때 그러면 나는 얼마만큼 요 보험을 들까? 보험 가입 금액이죠. 그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할 때는 요 평년 수확량의 범위 내에서 보험을 가입하거든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가입 수확량이 되는데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50%에서 100% 내에서 보통 가입을 합니다. 가입 수확량도 뒤에 나오니까 한번 그때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평년 착가량인데 평년 수확량은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품목 중에 뭐 밭작물, 논작물 이런 이제 뭐 과수 이런 것들이 다 평년 수확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년 착가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뒤에 배울 때 적과전 종합위험이라 해서 과수 4종을 배울 거예요. 과수 4종이 어떤 거냐면 사과, 배, 단감, 뜰분감입니다. 사과, 배, 단감, 뜰분감에 이제 수확량을 조사할 때 사용하는 게 평년 착가량이에요. 마찬가지로 평년 착가량도 가입 수확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과, 배,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평년 착가량의 100%를 가입 수확량으로 하거든요. 그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년 착가량이 가입 수확량을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년 수확량, 우리 과수원에 요것만큼이 기대되는 수확량이다 정해놨는데 그 정해놓은 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과수원에 올해 한 1000kg가 나올 거라고 기대해서 수확량을 책정해 놨는데 내가 뭐 태풍이 와서 뭐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집의 수확량이 800kg 밖에 안 됐다고 하면 200kg이 감수가 된 거잖아요. 자, 이제 그것을 이제 결정하는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또한 평년 착가량입니다. 그 감수량을 기준을 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적과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작물을 재배할 때 적과 종료 전과 적과 종료 이후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적과 종료 전에 보험사고 때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게 평년 착가량이에요.
또 적합 착가수라든지 적합 착가수 조사라든지 나중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할 텐데 그 부분 뒤에 가서 한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년 착가량은 현재 이제 우리 가수원에 적가 후 착가량 조사 자료를 가지고 하더라라고 한번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미보상 감수량입니다. 제가 방금 우리 가수원에 기대되는 수확량이 1000kg이었는데 나중에 수확을 해보니 태풍으로 800kg 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감수가 된 게 실은 200kg이잖아요. 그러면 200kg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금을 주는 거잖아요. 보험금을 주는 건데 내가 그 200kg 중에서 실은 태풍으로 인해서 뭐 줄어든 거는 180kg이라고 한다면 나는 20kg은 태풍으로 줄어든 게 아니라 뭐 병해충이 왔다든지 내가 제초를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아서 제초 상태가 불량이었다든지 아니면 이미 피해가 태풍이 오기 전에 이미 피해가 발생해 있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이제 태풍으로 손상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보상하는 재해의 이해 원인으로 이제 수확량이 감수가 되었다. 이런 것을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 우리가 보험금을 받는 그 감수량이죠. 감수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은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 감소량으로서 피해율 산정 시 감수량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보상 감수량도 5회 때 출제가 되었던 문제예요. 보통은 단답형 문제가 출제됐는데 5회 때는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면서 이 미보상 감수량에 대한 정의도 쓰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 출제된 용어들 보시면 뭐 가로넣기만 나는 열심히 해야지 대충 개념을 잡아서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하나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직접 한 용어들을 전부 다 내가 직접 이제 말로 설명할 수 있고 글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꽃눈 분화인데요. 꽃눈 분화는 보통 우리가 가수가 있을 때 근데 뭐 가수를 저희가 올해 이제 뭐 2월 달에 내가 뭐 사과배 같은 경우 2월 달에 보험에 가입한다고 한다면 보통 꽃눈 분화는 내가 가입하는 해 전년도 실은 7월 달 정도에 꽃눈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꽃눈 분화는 조건이 맞아야만 꽃눈이 형성되는데 그 조건이 해당되는 부분이 저는 영기, 일기라고 외웠었는데요. 영양 조건, 기간, 일조 시간, 기온 이렇게 앞글자를 따라서 영기, 일기로 외웠었는데 이것도 1회 때 문제로 꽃눈 분화 요 조건을 이렇게 가로넣기 해서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초발화는 요 뒤에 제가 그림을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그때 같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할게요. 자, 계속해서 출제된 용어 적가업 착가수입니다. 아까 평년 착가량 설명하면서 과일은 적과 전과 적과 후로 나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사과 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보험 기간이 이렇게 쭉 있다고 하면 제가 2, 3월 달에 보험을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제일 처음은 이렇게 발화 시기라고 얘기해요. 발화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 꽃들이 수정을 하죠. 수정을 맺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아가 형성이 되고 육아가 좀 더 커서 이제 과실이 되기 직전에 저희가 적과를 한다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시골에서는 보통 이 적과를 속분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과일이 나무에 그러니까 열렸을 때 그거를 전체를 다 그대로 다 키워서 그걸 상품으로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소금 작업들 적과를 거쳐가지고 적과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과일 그러니까 육아죠. 육아가
육아가 여러 개 달려 있다면 정말 내가 이제 안정적인 수확을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따버리고 딱 피워서 이제 키워서 이제 상품이 될 만한 것들, 안 맞은 것들만 그대로 이제 키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도 맞지만 다음에 또 해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젓갈을 합니다. 그래서 젓가 전과 젓가 후를 나누고 보통 우리가 젓갈을 하고 난 다음에 젓가수 착가수 조사를 해요. 그 일이 손해평가사 분들이 하는 일 중에 아주 비중이 큰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젓가수 착가 조사를 하고 착가수 조사를 하고 나면 젓가 착가량도 나오게 되는데요. 수와 양의 차이는 젓가 후 착가수가 결정이 되면 그게에다가 우리가 보통 뭐 과일 같은 경우는 다 가중들이 있잖아요. 내 가중이 뭐 500g이라든지 300g이라든지 가입할 때 가중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젓가 후 착가수 숫자의 수에다가 가중을 곱하면 착가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젓가 착가수 곱하기 가입 가중을 곱하면 젓가 착가량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과정은 젓과를 하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수확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겠죠, 그죠? 그래서 젓가후 착가수라는 거는 방금처럼 젓가를 하고 난 다음에 열려있는 나무에 열려있는 과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젓가를 할 때는 사과나 배 같은 경우는 일일이 이제 우리가 다 수작업을 거쳐서 젓가를 해야 돼요. 그러한 젓가 과정을 우리가 통상적인 젓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과, 배 외에 이제 젓가전 종합위험 예를 들면 단감, 떫은감이 있잖아요. 단감이나 떫은감은 시골에 사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단감, 떫은감은 정말 그 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감나무 아래에 가보면 그냥 자기가 혼자서 그냥 이렇게 똥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수세가 약한 아무래도 그 감들이 떨어지겠죠. 여러 개 감 중에 조금이라도 힘이 세력이 좋은 감들이 달려 있을 거고 나머지 감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자연 낙가 또는 생리적인 낙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젓가와 착가수는 통상적인 젓가나 자연 낙가 종료 시점에 나무에 달려 있는 가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일과목도 그렇고 이과목도 그렇고 젓가와 착가수는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수없이 많이 듣게 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가수원인데요. 6개 시험에 단답형 문제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참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가로넣기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간 당황을 해서 못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수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한 덩어리 이 부분을 비워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와 관계없이 과실이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라고 되어 있는데 과실인 경우는 가수원이 될 거고요. 밭작물이나 농작물인 경우에 농지가 되겠죠. 그래서 한 덩어리 토지의 개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도 여기에 여기에 밭이 있고 여기에도 밭이 있고 여기에도 밭이 있어요. 근데 각각 여기에 이제 지분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꼭 이거 하나만 가입하는 건 아니거든요. 요렇게 한 덩어리로 묶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한 덩어리 묶은 요거 전체를 가수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지가 꼭 하나일 필요는 없고 두 개, 세 개도 상관없기 때문에 필지와는 관계없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인데요. 자기부담 비율은 우리가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내가 손해를 입은 게 한 100만원치 입었어요. 100만원치 입었다고 해서 보험사에서 100만원을 전부 그대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면 역선택이나 보험 뭐 사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너도 일정 부분의 돈을 이것만큼은 내라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뭐 20만원 제일 적은 금액이 20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것처럼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도 자기부담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국가에서 이제 지원하는 이제 지원금이 40에서 60% 정도 돼요. 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10에서 40% 정도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이거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품목마다 이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딱 몇 퍼센트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농작물 재해
보험도 그렇고 이제 가축재해보험도 있는데 또 가축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한 50% 정도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품목들을 보면 자기 부담 비율이 보통 10에서 20% 정도들이 된다고 20%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보험 사고가 났을 때 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계약자, 피보험자,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가 거의 같죠, 그죠? 어, 이제 인보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인보험을 들었을 때는 내가 계약자가 될 수 있고 내 자녀나 부모님이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에 대해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로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비율이라고 돼 있어요. 기준이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험 가액도 이야기하고 보험 가입 금액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험 가액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이라고 얘기를 했고 보험 가입 금액은 그 안에 내가 실제로 가입한 게 이 금액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이제 최대 손해액은 보험 가입이 되겠지만 내가 가입한 금액이 보험 가입이 금액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최대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거는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이제 비율로 자기 부담 비율을 책정하는 겁니다. 비율로 이야기한 것은 자기 부담 비율이 되겠고 똑같이 보험 사고로 해서 이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실제 돈이죠. 그죠? 내가 내는 돈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자기 부담금이 되는 거예요. 이제 품목에 따라서 자기 부담 비율을 적용하는 게 있고 실손보험처럼 적용을 해서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는 게 있고 품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자기 부담금을 이제 지급하는 것은 옥수수라든지 뭐 버섯 작물이라든지 원예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손보험으로 적용해서 자기 부담금을 빼고 보험금을 주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이제 비율,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신초 발악이 있는데 이걸 밑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휴면기는 실제로 나오는 용어는 아닌데 그림을 보고 비교해 드리려고 제가 이제 올려놓은 거고요. 겨울에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가수 작물들이 이제 활동을 하지 않는 시기, 요 휴면기의 모습들은 요래요. 이제 나무 우리 가지들이죠. 그런데 이제 발화를 하는 거는 보통 이제 2, 3월 달에 이제 발화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요것만큼 올라온 요 모양, 요 촉들이 그러니까 조금씩 이 비늘처럼 이렇게 밀고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죠? 자, 요렇게 되면서 발화가 되는 겁니다. 배 모양은 이렇고요. 사과 모양은 보면은 이제 사과 휴면기 때는 이렇게 솜털처럼 이렇게 막 쌓여져 있는데 발화기 사진을 보면 이렇게 비늘처럼 하나씩 밀고 나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발화기라고 이야기하고 발화기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신초 발화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나무를 보면 이렇게 주가 되는 요 부분을 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오는 것을 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주지에서 이제 신초가 이제 자랍니다. 그래서 요 신초가 이렇게 되어서 조금씩 이제 신초 발화라는 것은 신초가 이제 신초 가지에서 1에서 요 앞에 부분 제가 설명 아까 안 하고 넘어갔었죠. 신초 발화라는 것은 신초 핵가지라는 거예요. 핵가지에서 1에서 2mm 정도 자라기 시작하는 현상. 그래서 요 정도 자랐을 때를 이제 신초 발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초 발화기라고 또 여기는 되어 있죠. 어떤 그 용어든지 뒤에 기자가 붙는 거는 이렇게 퍼센테이지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초 발화는 이제 신초 핵가지에서 1에서 2mm 정도 자랐을 상태를 신초 발화라고 한다면 신초 발화기라고 하는 것은 그 신초가 50% 정도 이제 진행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것도 이제 작년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기가 붙는 것은 퍼센트하고 상관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신초 발화기는 50% 정도 진화가 된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괴하기는 꽃이 피는 것을 괴하라고 하잖아요. 이 괴하기는 한 40% 정도 꽃이 핀 때, 이때가 괴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시험 문제를 이렇게 50%, 40% 이렇게 가로넣기 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50%인 것도 있고 40%인 것도 있는데 구분해서 조금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그 신초 발화기가 있고 아까 제가 꽃눈 분화를 배웠었는데 꽃눈도 꽃눈 분화가 있거든요. 꽃눈 분화도 50% 정도 진행된 거를 꽃눈 분화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초 발화기 50%, 꽃눈 분화기도 50%, 기하기는 40%가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 또 배우시겠지만 벼에 가면 이제 이 출수가 되는 시기들이 있어요. 벼는 이제 출수기를 한 70% 정도 됐을 때 출수기라고 하거든요. 그것처럼 기가 붙으면 항상 퍼센트하고 상관이 있더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발화기는 우리가 그 어떤 품목들을 보험에 들 때 보험을 들면 보험 처음 시작 시기가 있고 보험 종기가 있잖아요. 자, 보험 시기에서 요 발화기를 보통은 보험은 내가 계약 체결한 시점 그때부터가 보험 기간이 되는데 특이한 품목들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발화기를 그 시점으로 해서 보험 시기가 시작되는 거는 밤이 대표적으로 발화기로부터 시작해서 보험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초 발화기 때부터 신초 발화기 때 보험이 시작되는 거는 대추예요. 대추가 있고 제가 꽃눈 분화기도 있다고 했잖아요. 꽃눈 분화기에서 보험 시기가 시작되는 거는 참달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보험 시기에 대해서 가로를 비워놓고 밤, 대추, 참달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기출문제로는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출문제는 제가 아까 표준 수확량이 2번이나 시험에 출제됐다고 했잖아요. 표준 수확량이랑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농지별 어떻게 아까 기억나시나요? 재배 환경, 그죠? 비배 관리, 재배 방식 등을 고려해서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라고 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재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친환경 재배도 있을 거고 일반 재배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간척 농지도 있을 거고 일반 농지도 있을 거고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말하고요. 비배 관리라고 하면 우리가 뭐 무농약 재배를 한다든지 유기 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재배 방식은 벼로 얘기를 든다면 뭐 이양을 뭐 기계 이양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 담수 직접 뿌리는 직파를 담수 직파를 했다든지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표준 수확량은 기출문제 3에서도 이렇게 출제되어 가지고 똑같이 그 가로 넣기를 나왔었거든요. 가로 부분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2번 출제가 됐었고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5회 때 출제됐다고 했었죠. 이거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했던 거. 그건 이제 그 감소의 원인으로는 뭐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라든지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제초 상태 불량으로 인해서 수확량 감소가 일어난 거는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하고 미보상 감수량은 감수량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했어요. 보험금을 주는 데 있어서 이거는 감수량으로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을 가로넣기도 나왔지만 요 가로넣기 요 부분을 다시 그 다음 문제로 이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쓰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5회 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보험 목적.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 제가 아까 농작물, 그다음에 나무,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그죠? 부대시설 및 농작물이라고 했는데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이렇게 이 2개를 가로를 비워가지고 나왔어요. 조금 황당하게 가로 넣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건 1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용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 한번 보시고 넘어갔으면 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출제되지 않은 용어들인데요. 요거는 한번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가입하는 사람을 계약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그 계약자의 개념보다는 계약자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농업인, 그다음에 임차농 여부와 관계없이 어디에서 국내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어떻게 실제 재배하는 주된 경작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농업인 임차농 여부 이 부분 가로넣기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에서 국내에서 그죠? 보험 대상 농작물은 우리가 품목을 나중에 배우게 되면 그 농작물 이야기 드렸죠. 뭐 밭작물, 논작물 이런 게 있으면 뭐 마늘, 양파, 뭐 포도, 참다래 이런 것들이 보험 대상 농작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재배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우리가 어떤 과수원이 있다고 하면 과수원에 실소유자가 있고 이 사람이 실제로 농사 짓지 않고 임대를 주기도 하잖아요.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죠. 그죠? 자, 이 실소유자를 우리가 농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임차농, 이제 빌려서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그래서 농업인하고 임차농 여부 상관없이 실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소유만 하고 내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계약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제 소유하지 않고 있지만 내가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임차인이라면 계약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자의 개념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피보험자, 이거는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했어요. 자, 보험사고 보통 우리가 인보험 같은 데서는 실제 손해 입은 사람, 실제 다친 사람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농업재해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개념이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도 이제 용어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증권이고, 보험증권은 보험 많이 가입해 보셨잖아요. 보험 가입하고 나면 항상 요거 증권이라고 주는 거 있죠. 그래서 계약이 이게 성립됐다라고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걸 계약자한테 주는 거고, 보험증권은 이제 계약이 성립되고 나면 누구나 주는 거죠. 그죠? 이것도 나중에 뒤에 가면 자세히 배울 건데 보험증권은 며칠 안에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 제가 아까 설명을 잠시 한번 했었는데 자기 부담 비율 설명하면서 이제 비슷하게 설명했었죠. 이제 우리가 보험료를 낼 때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보험, 이건 이제 정부 지원, 우리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미는 이 보험이잖아요. 농업재해보험은. 그래서 국가에서 40에서 60% 정도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0에서 40% 정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자가 나머지 부분을 이제 돈을 내는데, 이제 실제로 계약자가 내는 부분이 뭐 10에서 20% 적다고 했어요. 그죠? 하지만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예요. 하지만 실제 전체가 100이라고 한다면 계약자가 내는 보험은 10에서 20% 정도 적습니다.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를 다 해줍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그렇게 보면 참 괜찮은 보험이죠. 그죠? 다음에 보험 모집 농협이라고 있어요. 보험 모집 농협은 실제로 우리 재해보험 사업자가 농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농협이면 모집은 어디에서 하느냐? 모집은 농협중앙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앙에다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농협에서 모집을 한다고 했잖아요. 각 지역 농협이 있고, 뭐 사과면 뭐 능금 농협이라든지, 배는 나주 같은 경우는 배 농협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품목 농협이라고 하는데, 지역 농협이나 품목 농협에서 이제 보험을 모집합니다. 그런 보험을 모집하는 농협을 보험 모집 농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 이제 용어가 빠진 게 있는데, 모집 종사자예요. 모집 종사자라고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런 농협에서 근무를 하는 임직원이나 우리가 보험 가입하라고 막 권유하는 사람을 설계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임직원이나 설계사들을 모집 종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가액 설명하면서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용어입니다. 보험 가액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이라고 한다면 보험 가입 금액은 내가 실제로 이제 보험에 든 금액이죠. 그래서 내가 보험사고 났을 때는 내가 든 금액 안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험금이 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치를 가입해서 실제로 손해가 100만 원치가 다 났어요. 그죠?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험금, 이거 100만 원이죠. 그죠? 자, 최대 보험금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 가입 금액 100만 원에서 이제 100만 원 넣었는데 100만 원 손해가 나면 최대 보험 가입 금액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100만 원 다 주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 부담금만큼은 빼고, 그리고 실제로 피해율이 있었으면 그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빼고 보험금을 주는 건데, 피해가 100% 났다고 하는 게 실은 제일 크잖아요. 뭐 피해율은 뭐 20%, 30%, 40%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100% 피해가 나야만 이 금액이 전체 다 손해를 본 거기 때문에 100% 피해가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의 최대 보험금 산출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1, 100%라는 얘기죠. 피해율 100%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뺀 금액이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보험금을 나중에 외울 때 가피자에서 많이 외우게 돼요. 보험가입 금액은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라서 가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피해율이 100%가 됐을 때 최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 피해율을 100%로 잡은 것을 지금 이제 지수로 표현해서 1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 최대 보험금 사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기부담금은 자기부담 비율하고 같은데, 이건 비율과 금액의 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내는 일정 금액이 되는 거고요. 자, 연단위 복리라는 거는 이거는 예전에 혹시 보험 들 때 연단위 복리로 해서 이자를 쳐준다더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적금 같은 거 들 때요. 지금은 연단위 복리 적금들이 거의 없어졌죠. 연단위 복리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보험 시작부터 종료까지 돈을 내가 예를 들어 적금을 예를 든다면요, 100만 원을 넣었는데, 그럼 내가 나중에 받을 때 금액은 100만 원 플러스 이자가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될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보험을 이렇게 이어가는 경우에 이 100만 원과 이자까지 합한 거를 다시 그 다음에 원금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그것을 연단위 복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훨씬 더 많이 책정이 되겠죠, 그죠? 보통은 이제 원금에서만 이자가 붙고 또 다시 이 원금에서 이자가 붙고 이렇게 하는데, 연단위 복리라는 것은 내 원금에 이자가 붙은 1년치 이 부분에서 다시 요 금액을 원금으로 잡고 이자를 붙여 나가는 거, 요것을 연단위 복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자 계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보험계약 대출이율인데요. 보험계약 대출이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적금을 또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보통 우리가 이자가 이제 적금을 넣었을 때 이제 이자가 붙는 거를 수신이자 그러니까 수신이자라고 한다면, 보험계약 대출 이율은 보험 계약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보험금을 지금 12월 10일 날 보험금을 받기로 했어요. 재보험 사업자로부터 10일 날 받아야 되는데, 재보험 사업자가 10일 날 지급을 하지 않았어요. 않았으면 내가 20일 날 지급을 했다면 10일간의 간격이 생겼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보통 수신이자가 한 3% 이자율이라고 한다면, 보험계약 대출이율은 5%, 6% 이런 정도의 이자율이 붙는 거거든요. 이 수신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험회사가 보험을 이때 주기로 했는데, 이 시기보다 훨씬 더 늦게 줬을 때, 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만큼은 원래 주기로 했던 이자보다 돈을 더 많이 줘라 하는 게 보험계약 대출이에요. 대출 이율입니다. 이렇게 보험금을 이제 늦게 지연해서 줬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험을 내가 이때 들어서 종기가 실은 이때인데 중간쯤에 해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나 이 보험 나 요거만큼 들었는데 이때까지 재해가 없는 거 보면 뒤에도 재해가 없을 것 같아. 괜히 돈 더 이렇게 보험료 내면서 나는 계약을 유지 안 할래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보험을 해지해버리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환급 보험료를 환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환급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줄 때 그냥 수신이자를 주지 않고 보험계약 대출 이율에 맞춰서 이자를 줘라, 요래 하는 것이 원래 줘야 되는 이자보다 더 많이 주라는 거예요. 계약자의 입장에서 계약자가 좀 더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보험계약 대출 이율입니다. 보험계약 대출 이율은 보험개발원에서 공시하는 이율이에요. 보험금의 지급이나 보험료의 환급 등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에 회사에서 주는 이율이 되겠습니다. 보험기간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는데, 보험 여기 딱 시작한 거에서부터 내가 종료를 얘기라고 한다면 요 안에 기간을 보험기간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보험을 할 수 있는 영업일이에요. 영업일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고, 관공서 공휴일이나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네요. 가입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 평균 수확량, 평년 착가량 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평년 수확량이나 평년 착가량의 일정 범위 안에서 계약자가
결정하는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표준 수확량이 내 지역의 예상 수확량이라고 했다면 평년 수확량은 내 거라고 했어요. 내 가수원, 내 농가의 수확량인데, 그럼 내 농가의 수확량이 뭐 1000이라고 얘기했다면 요 1000에서 나는 내가 보험을 1000을 다 들겠다. 보험을 나는 80만 들겠다. 70만 들겠다. 이거 계약자가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게 평년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하는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이 됩니다. 자, 가입 가격은 보험에 가입할 때 그 농작물의 킬로그램당 가격이에요.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는 한 주당 가격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 의무방법세에 나무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포도가 유일하게 책정되어 있고요. 포도가 한 주당 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예전에는 다른 나무들도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무화과가 3만 원이라든지, 그죠? 뭐 매실은 5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 다 사라지고 포도만 4만 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꽃누는 아까 그 신초바락, 그죠? 계약이 뭐 신초바락이 설명하면서 꽃눈 같이 설명했었어요. 그죠? 자, 식물의 꽃이 될 눈을 말하고, 꽃눈 분화는 어떤 조건들이 돼야만 꽃눈 분화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연기, 일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영양 조건, 기온, 기간, 일조 시간들이 맞아야 꽃눈 분화가 되고, 꽃눈 분화가 한 50% 정도 진행된 것을 꽃눈 분화기, 기가 붙는 것은 이렇게 퍼센트가 다 붙는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수확기는 통상적인 수확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가 붙는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신초바라기가 있었고요. 그죠? 꽃눈 분화기가 있었어요. 신초바라기, 꽃눈 분화기는 50% 정도 진행된 때였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기하기가 있었죠. 기하기는 40%였어요. 그리고 저 뒤에 나중에 가면 벼의 출수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출수기는 70% 정도 출수가 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해서 조금 암기를 해두시면 좋고, 이 용어들도 서로 연관성 있는 용어들끼리 묶어서 조금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처럼 앞에 우리가 한번 설명했던 거 한번 더 볼게요.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평년 착가량, 그러니까 뒤에 뵀죠. 그다음에 가입 수확량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이거 외에 이제 미보상 감수량도 이 부분들 외에 보상하지 않는 부분은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보험 가입과 보험 가입 금액을 묶어서 같이 공부하는 게 좋고, 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떤 것을 묶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예상 문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험 가액이 제가 2번이나 출제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내년에 좀 출제될 걸로 좀 예상되는 게 보험 가입 금액이 아닐까. 보험 가입 금액도 되게 중요한데 아직 출제가 안 됐더라고요. 이제 보험 가액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이라고 한다면 보험 가입 금액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지급하는 최대 보험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금의 최대 산출 기준이 되는 것도 말씀드렸죠.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을 말해서 자기 부담 비율인데, 피해율이 100% 1이 됐을 때 가장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 최대 보험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통칙 부분에서 평년 착가량, 그래서 평년 착가량은 뭘 결정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가입 수확량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가 종료 전 보험 사고 때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평년 착가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품목은 저가 전 종합위험 2에 사과, 배, 단감, 뜰분감 품목이 되고, 그것들은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하는데 그 저가 후 착가수 조사하고 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산출을 하는 거예요. 착가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착가수의 과중을 곱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가수원의 저가 후 착가량 조사 자료를 감안해서 산출하더라. 착가수와 착가량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때는 착가량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을 익힐 때는 착가수에 이제 가중을 곱한 게 착가량이라고 알아두시고, 실제로 조사는 착가량으로 조사를 하더라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게 착가수라고 적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통칙
앞에 1회에서부터 6회까지 출제됐던 용어와 출제가 되지 않았던 용어를 구분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신계약하고 인수 제한사항이라든지 인수에 관한 부분 할 거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통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통칙은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개념을 이해를 하셔가지고 무작정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해를 하고 난 뒤에 뭐 이런 거구나, 비슷한 게 용어들끼리 묶어서 암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미숙하고 서툴지만 제 강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구독이나 구독 안 하시고 계시는 분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람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